똑바로 하라고 해. 될 때까지 가보자는 건가 합니다. 이제 아주 놀랍지도 않습니다. 돈이나 받아먹고 이게 나라냐. 지네나 똑바로 하고. 국민이 웃으냐? 난 다시는 안 믿어. 정의 같은 소리 하고.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긴 있어? 안녕하십니까, 유석균입니다. 2017년 정윤현 국민신문고의 첫 시장은 이어령 교수의 소원시로 열어보겠습니다. 벼랑 끝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덕담 대신 날개를 주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시의 일부분을 발췌한 내용입니다마는 위기가 닥쳤을 때 더욱 강인했던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새 꿈과 새 각오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신문고는 신년 특집으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 2017인에게 묻다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우리나라의 검찰과 재벌, 정치개혁을 주제로 2017인의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들과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검찰개혁입니다. 먼저 2017 리서치 센터에서 국민의 의견 전해드립니다. 최순실이 독일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합니다.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나올 것 같으니 사무실 좀 치워라. 컴퓨터 파쇄해라. 독일에 있는 최순실이 매일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알려줬을까? 검찰총장이 알려줬을까? 전부 모르겠습니다. 저도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이런 검찰, 이런 썩어빠진 검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2017 리서치 센터입니다. 지난해 말에 있었던 청문회에서 전직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의 이 말 한마디는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게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를 짐작하게 했었죠. 새해를 맞아 YTN 국민신문고와 리얼미터가 전국의 성인 남녀 2,017명을 대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국민은 어느 정도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까요?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필요하다는 답을 모두 합치면 무려 89.8%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소신 있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시죠. 자, 국민 2,017명은 외부 수사 개입을 1순위로 꼽았는데요. 그 어느 기관보다 공정해야 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소한 차로 전관예우가 뒤를 이었고요. 기소권 독점도 2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국민 상당수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외부의 영향 때문에 공정하게 수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2017인의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강구해주고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스스로 더 엄격하겠다는 그들의 선서와는 달리 2016년은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한 해였습니다. 그 시작에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로 이름을 날렸던 홍만표 전 검사장이 있습니다. 2011년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발해 사표를 던지고 나온 그는 변호사로 변신해 승승장구합니다. 2011년 9월부터 2012년까지 신고한 매출액만 총 110억 원. 예, 지금 개인 돈 100억으로 하신 거예요? 개인 돈으로? 개인 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화장품
하지만 정은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을 맡으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저를 둘러싼 각종 의혹 사항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부분을 책임지고 개인적으로 수사 책임자를 만나는 등 이른바 몰래 변호로 전관이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직 검사장의 비리가 터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현직 검사장이 긴급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요직을 두루 거친 진경준 검사장이 그 주인공. 1년 사이 재산이 40억 원 가까이 늘어난 그는 지난해 3월 법조계 공직자 재산 순위 1위에 오르면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대학 동기인 김정주 넥슨 회장에게서 뇌물로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에 수사 과정에서 한진그룹 총수일가 비리를 덮어주는 조건으로 처남의 회사에 147억 원어치 일감을 받아낸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진 검사장은 68년 검찰 역사상 최초로 해임 구속된 현직 검사장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검찰의 추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은 김영준 부장검사.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고 밝힌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1,672억 원 추징금 환수를 끌어낸 그는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가진 국민의 검사였습니다. 하지만 30년 지기 고등학교 동창에게 향응을 접대받고 급기야 내연녀를 위한 뇌물까지 요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중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두 사람.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역시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그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중요성을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유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자의 이야기 중에 본립도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법과 원칙, 기본을 세워서 길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을 만드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김영준 전 부장검사는 피고인석에 서니 큰 자괴감이 든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검사의 몰락을, 검찰의 추락을 지켜보면서 국민이 느낀 이 큰 좌절감을 말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검찰의 현주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김윤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취재를 맡은 김주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에도 국민신문고는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합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샵 0024로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작년 한 해 검찰의 흑역사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비리 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이런 사실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도 검찰 출신인데 이런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 어느 정도 책임을 느끼십니까? 저도 1998년도에 검사로 임관한 이후에 한 15년 넘게 봉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현직 검사님도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검찰 개혁이란 주제로 다룬 이런 프로그램을 볼 때 항상 현직 검사들이 어떤 방어 본능을 가지고 봤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작년에 있었던 일들 우리가 상기하면서 오늘 프로그램을 좀 열린 마음으로 국민의 마음은 더 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오늘 출연했지만은 열린 마음으로 오늘 국민의 생각이 어떤지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 교수님, 지금 검찰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비리, 문제점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검찰의 권력이 너무 강하다. 네, 그리고 특히 수사권이라든가 기소권을 독점을 하고 있다. 이런 그 굉장히 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공무원이라고 해도 상대적으로 더 어떤 부정부패라든가 비리라든가 이런 데 더 강한 유혹을 느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개혁하면 사실 빠지지 않는 논쟁 가운데 하나가 권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소불위다, 또 절대 권력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그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논쟁이 생긴다고 보십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검찰의 권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우리 검찰청 법이라든가 이제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우리나라 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이 이제 일단 수사권이 있습니다. 수사권이 있고 또 수사를 지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기소라고 하는 이제 공소 제기를 할 수가 있고 또 공소를 유지를 하고 또 압수수색이라든가 뭐 체포나 구속 같은 걸 할 때 영장을 청구하는 권한도 지금 검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들이 전부 다 뭐 강력한 권한이죠. 특히 이제 뭐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수사를 받는다든가 뭐 구속을 당한다 이러면은 그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기소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뭐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처벌을 받으면은 뭐 징역을 간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큰 피해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권한들이 다 이게 막강한 권한인데 이것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외국과 좀 다르게 검사가 상당히 좀 독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이 이제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한 교수님께서는 막강한 권한이다, 과도한 권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아무래도 저도 뭐 검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말해도 아주 중립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면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나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권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금융권이라든지 심지어 시민단체라든지 각자의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다 검찰의 숙제로 던져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그 검찰이 지휘라는 기관이 여럿 있습니다. 경찰도 있고요. 뭐 지자체도 있고요. 근데 저도 일선 검사를 해보다 보면은 검사가 지시한 대로 밑에서 깔끔하게 일이 되면은 간단하게 일이 끝나는데 제대로 안 되면은 국민들은 또 검사가 직접 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하게 되고 그게 또 국민한테는 과도한 권한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그런 두 가지 면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법정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법이라는 검을 들고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람들, 검사가 있습니다. 검찰에게는 크게 두 가지 권한이 주어집니다. 먼저 범죄가 의심되는 사건에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도록 부여받은 권리, 수사권이 있고요. 수사한 사건에서 발견된 범죄의 혐의를 처벌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때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권리, 바로 기소권이 있습니다. 수사권만 갖고 있어 검찰의 견제를 받는 경찰과 달리 수사를 하고 재판에 넘길 것인지 아닌지까지 결정하는 검찰은 사건 전체에 대한 자체적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해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길 수도 있고 그냥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데 검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그냥 봐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이 연루된 고소 고발 사건을 무마해 준 뒤 승용차를 받고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사건을 덮는 등 검사들의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과 무관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상징은 대나무의 올고즘을 차용하며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았습니다. 진실과 인권,
정의와 공정 그리고 청렴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련의 사태를 지켜본 국민들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검찰은 과연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검찰인지 말입니다. 네, 기소권과 수사권, 사실 검찰개혁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교수님, 지금 나오는 네. 개선 방안을 보면은 이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를 해가지고 권력 남용을 좀 막아보자 이런 내용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검찰이 이제 막강한 권한을 이제 뭐 독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네. 의견들은 뭐 이미 많이 또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 우리가 어떤 원칙으로 이런 문제를 접근해서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견제와 균형 그리고 권력 분립의 원칙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네.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삼권 분립을 한다든가 이런 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어떤 절대 권력이 있으면은 이것은 반드시 부패할 수 있다. 그리고 남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을 좀 쪼개자. 그래서 네.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도록 하자.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일 텐데요. 검찰도 이제 비슷한 각도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수사라든가 수사지휘, 기소 이런 권한을 너무 검찰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분산 내지는 쪼개서 이것의 상호간에 좀 견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대체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변호사님, 경찰도 이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검찰에게도 또 수사권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대답은 되게 간단합니다. 국민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원한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 고발 사건이 접수할 때 경찰청에 접수하는지 검찰청에 접수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매우 민감한 사건을 검찰에 접수를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은 수사할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 지휘를 검토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고발권자가 굉장히 반발하게 됩니다. 수사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즉 이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는 저희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다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거는 상호 대등한 사람들끼리 할 때 가능한 거죠. 여와 야같이요. 누구든지 정부를 운영할 능력과 이게 된다고 생각하니까는 정권 교체도 무리가 없는 것이고 견제와 균형이 되는 것이지만 경찰과 검찰은 그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하는 역할까지 너무나 판이하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경찰에 기소권을 준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대등해지진 않을까요? 경찰이 기소를 한다는 실제로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차라리 경찰한테 기소를 주는 것보다는 사인이나 시민단체한테 소추권을 주는 것이 더 적절하겠죠. 뭐 좀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비슷한 정도의 기관을 만든다거나 뭐 공수처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좀 견제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권한이 많다라는 지적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전까지 제가 반발하면 너무 검찰 편이 드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은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죠. 실제로 공수처 논의도 그런 어떤 논의에서 바탕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 특히 이번에 문제된 청와대 관계자라든지 검찰이 검사를 직접 수사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의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김주영 기자, 해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네, 그 몇 국가의 사례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찰 그리고 FBI 등이 주로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검찰도 수사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수사에 직접 뛰어들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일부 죄에 대해서 기소권 자체를 일반 시민들에게 넘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지만 이런 사례들, 이것들이 전부 다 옳다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저희가 직접 이것들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최소한 검찰의 권한이 우리보다 적다라는 것 자체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여론조사에서 보셨듯이 검찰에 대한 불신의 이유, 그것은 조금 또 다른 부분에 있었습니다. 지난해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최순실 청문회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달 22일 진행된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5차 청문. 주인공은 현상금까지 내걸렸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었습니다. 민정비서관이 이렇게 검찰 수사 관여해도 됩니까? 그렇게 관여한 적 이거 없다고 자체가 말씀드렸습니다. 불법이죠? 상황만 그렇죠? 파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정수석의 직무를 안 한 겁니다. 직무유기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문제는 국정농단 이전부터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부동산 거래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청와대 제기됐습니다.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매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보직 특혜 의혹. 근데 탁월하더라. 예,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고 요철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고 코너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와 가족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지만 모습을 드러낸 것은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하지만 질문하는 취재진을 째려보고 조사하는 검사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여유를 부리는 모습으로 여론을 악화시켰습니다. 검찰의 황제가 소환됐다는 비아냥의 목소리가 빗발쳤습니다. 민정수석에서도 이제 물러났지만 아직도 청와대에서 우병우라는 사람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안에서 그렇게 위세를 떨었고 검찰 수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함부로 일반 피의자를 대접하듯이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문가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역할을 살펴보면 우 전 수석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민정수석 비서관은 청와대에 있는 10명의 수석 비서관 중 한 명입니다. 주된 역할은 민심과 여론 동향을 파악해 국정에 반영하는 일인데요. 이와 함께 주어진 또 다른 주요 업무는 바로 대한민국 사정기관의 컨트롤 타워 역할입니다. 쉽게 말해 검찰과 대통령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각종 사안을 조율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조율을 넘어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에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고위급 검사 출신으로 검찰 내부 인맥이 넓은 우 전 수석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수사의 독립이라는 것은 지금 역대 검찰총장들이 늘 취임사나 퇴임사에서 언급이 거의 빠지지 않고 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의 어떤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검찰 수사의 독립이라는 게 완벽하지 못하다는 저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개입이 가능한 것은 검찰 인사권을 청와대, 특히 민정수석실에서 사실상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내부에 인사위원회가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것이 의결기구화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중의를 모아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 정부에 들어와가지고는 사실상 대통령의 뜻으로 포장된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에 의해서 사실상의 검찰 인사들이 완전히 장악이 됐고 현실적으로 청와대에 잘 보이면 좋은 자리로 승진, 소위 영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미네르바 사건이나 PD수첩 사건 수사를 맡아 정권에 부담이 되는 인물들을 재판에 넘긴 검사 상당수가 이후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무죄 결론이 났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야당 도와줄 일이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현 정권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맡았다가 윗선의 외압 의혹을 폭로하며 반발했던 윤석열 검사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에 발탁되기 전까지 윤 검사는 오랜 시간 한직을 맴돌아야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법 집행의 또는 어떤 정의의 왜곡을 요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어떤 승진이라든지 또는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는 그런 상호 공생의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디까지나 남의 잘못을 찾아내서 판단하고 처벌하는 검찰은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하지 못하면 그 판단에 누구도 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등에 업고 부당한 권력을 휘둘렀다는 의혹의 중심에 선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그리고 민정수석과 가까운 검사가 누구라는 내용을 기사로도 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결과적으로는 우병우 수석이 국정원 인사도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국방부 인사도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인사까지 다 개입하고 왜 그렇게 권한을 갖다 집중시킵니까? 누가 그런 권한을 집중하라고 위임을 했습니까? 대통령의 잘못이죠. 이런 구조 안에서 검찰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을지, 또 이런 구조 안에서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017) 리서치센터입니다. 국가의 정의를 지키는 검찰의 민낯을 들여다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착잡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2017인의 생각. 이번에는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생각을 여쭤봤습니다. 무려 60%가 넘는 사람들이 검찰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대상으로 살아있는 권력, 정권을 꼽았고요. 국회와 여론, 재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 검찰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34.5%로 1위를 차지한 응답은 수사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검찰의 권한이 축소돼야 한다, 비리를 전담하는 기구가 설치돼야 한다, 인사권이 독립해야 한다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그야말로 실망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공정한 검찰, 신뢰받는 검찰,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상적인 검찰의 모습일까요? 샵 0024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7 리서치센터에서 안보라였습니다. 네, 신년 특집 바로 서는 대한민국 2017인에게 묻다. 그 첫 번째 시간 검찰개혁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병우 수석, 역대 민정수석 가운데 이렇게 유명한 민정수석이 있었을까 싶은데요. 한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런 실제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아까 좀 전에 그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만은 좀 90% 정도의 국민들이 좀 검찰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90%라는 것은 뭐 대단한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뭐 남녀노소 또는 뭐 지역이라든가 소위 그 진보냐 보수냐를 가리지 않고 대다수의 국민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인데요. 저는 굉장히 뭐 타당하고도 적절한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좀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왜 그렇게 검찰 개혁이 필요하냐? 그러면은 역시 제일 첫 번째로는 수사라든가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지 않다. 하는 게 역시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중에 또 큰 이유가 저는 그 인사 문제와 그다음에 뭐 청와대라든가 이런 소위 인사권자라든가 정치 권력의 어떤 그 수사의 관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물론 이런 뭐 인사라든가 그 수사의 관여 이런 문제는 사실 고위층에서 이렇게 내밀하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입증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객관적인 사건이라든가 그 이후에 어떤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한 상관관계는 있지 않는가 이렇게 뭐 객관적으로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그 필요성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김 변호사님도 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검찰의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거는 뭐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김 변호사님은 또 뭐 약간 다른 의견이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나 이제 뭐 경찰도 뭐 아까 이제 뭐 대등한 관계가 검사와 될 수 없다. 근데 그거는 뭐 또는 뭐 학자로서 법학자로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 좀 약간 검찰 편향적이다 아직도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검사분들이나 경찰분들이나 뭐 개인적으로도 많이 알고 그러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경찰도 그렇게 뭐 꼭 뭐 상하 관계라든가 그런 뭐 열등한 관계는 아니고 거의 대등한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뭐 이건 뭐 개인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꼭 경찰이 아니라도 뭐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검찰 인사도 아까 한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한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검찰의 인사에 대한 정권의 영향. 네, 그 일단 인사와 이제 수사는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검찰을 청와대나 이런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자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인사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도 있듯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검사님들은 엘리트고 또 이러다 보니까는 또 어떤 그 정부에 또는 국가에 어떻게 봉사할 것이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은 좀 더 뭐 고위직 내지는 좀 더 중요한 직책에 가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뭐 공무원이면 누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결국은 이용 내지는 어떻게 보면 악용한다 이렇게 해서 어떤 정권에 의도하는 바를 이렇게 뭐 인사를 암묵적으로 뭐 제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후에 말을 안 들으면 뭐 좌천을 시킨다든가 뭐 또는 하명 수사라는 그런 또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권에서 이렇게 이런 쪽으로 수사를 해라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청와대나 정권의 외압 뭐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변호사님도 예전에 사직하셨을 때 외압에 대한 반발도 사직의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맞는지 좀 그 당시 상황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어떠세요? 예, 뭐 제 개인적인 사항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이제 견제와 균형 얘기하면서 제가 뭐 그 경찰과 검사가 뭐 완전히 뭐 신분이 틀린 사람이다 이런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검사와 경찰은 그 배출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할이 틀리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인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저희 경찰은 사법경찰, 행정경찰이 분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경찰이 일반 행정경찰, 정보와 다른 일을 많이 하죠. 그런 경찰에 의해서 인사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법무부의 사법경찰이 편입하는 문제. 근데 그런 문제가 되려면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쪽 사람이 계속하는 그런 방식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방금 뭐 기자님이 말씀하신 개인적인 문제는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가 이제 2013년 벌써 이제 3년이 넘었네요. 그때 그 법무부에서 감찰이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감찰관이라고. 근데 그 당시에 감찰관께서는 해외 출장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장관님도 외부 행사가 있다가 부랴부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이었는데. 그렇다면은 사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저는 그게 법무부 내부의 의사결정으로 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때 비서실장이 김기춘 씨였다는 말씀까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감찰 결정을 한 장관님께서 당연히 물러나실 줄 알았어요. 그 책임을 지고. 그 당시 장관님이 혹시 누구? 황교안 대행님이시죠. 그 김종빈 총장님도 2005년도에 그 수사 지휘권 문제 때문에 책임지고 나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장관님께서 당연히 나오실 줄 알았는데 안 나오시길래 내가 저분한테는 다음 인사 이 지망을 할 수가 없겠구나. 내 자존심상. 사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뭐 거창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네. 뭐 사실 그 정권에 대한 외압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데에서는 좀 다들 동의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좀 없앨 수 있을지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두 분 변호사님 먼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뭐 방금 말씀드린 법무부 장관직을 과연 검사 출신해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참여정부 때 검찰이 그래도 비교적 공정했다고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은 사법개혁 논쟁이 많았지만 그렇게 특별한 제도가 들어온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그때 검찰이 독립적으로 검찰권 행사했느냐? 그때 검찰 인사에 관여를 제일 안 하셨어요. 그때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검찰 인사에 개입을 안 하는 것을 그 자의적인 뜻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 경찰청, 국세청 이런 데다 외청에서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인사도 총장이 하고 대신 총장이 다른 청장들처럼 국회에 나가서 국민들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검찰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결과만을 놓고 보면은 모두 실패로 돌아간 셈입니다. 하루아침에 치유되기에는 너무 오래된 그리고 깊은 상처인데요. 이제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지난 2006년 한 남성의 입이 열리면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브로커 김홍수 씨가 법조계 곳곳에 금품 로비를 벌였다고 폭로한 가운데 검사도 그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이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법조비리 근절 대책과 함께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은 다시 한번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검사들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은 물론 성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부 의혹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검사 10명을 징계하도록 권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제19 감싸기 논란이 불거진 이유입니다. 결국 국회가 나서 특검팀을 발족시켰고 전현직 검사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총장은 대국민 사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은 개혁 방안으로 자체 감찰본부를 신설하고 검찰 시민위원회를 도입해 검사가 기소권을 적절히 행사하는지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비리에 연루된 검사들이 잇따라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의 징표라며 변호사로부터 벤츠를 받은 검사, 음란 행위로 물의를 일으켰던 김수창 검사,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 측에 뇌물을 받은 김광준 검사까지. 이에 따라 검찰의 수장은 비슷한 이야기를 되풀이해야 했습니다. 10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무려 7번이나 검찰총장의 사과가 있었던 셈입니다. 자기들끼리만 사과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또는 법무부 장관이 부하 직원들 모아놔놓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유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상관이 부하 직원에게 훈시하는 것이지 국민에게 머릿속에 사과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검찰 권한을 감시하겠다며 스스로 만들었던 검찰 시민위원회는 연평균 9회 정도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 고등검찰청에서는 단 한 번도 심의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가 독단적으로 재량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이 검찰시민위원회의 운영이 지지부진하고 사실상 질이멸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과와 개선에 대한 약속이 무색하게 비리 사건이 반복됐던 도돌이표 검찰개혁. 부끄러운 역사에 언제쯤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궁금할 뿐입니다. 네,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되풀이하지 않겠다, 개혁하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분 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 변호사님.
예, 먼저 뭐 검찰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공정하기 위해서는 공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검찰도 수사법정 제도라든지 기소배심 제도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한번 권고해드리고 싶고요. 예. 또 기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수사검사하고 위에 결재하는 부장 차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좀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감찰 부서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시간에 뭐 또 야근하고 있는 후배 검사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 너무 거창하고 큰 제도 개혁도 중요하지만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젊은 검사들이 명예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사익보다는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나라의 일꾼으로 쓸 수 있는 제도를 국민 모두가 만들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교수님. 네, 저는 일단 2016년 작년은 검찰에게 있어서 아주 치욕적인 그리고 예. 최악의 한 해였지 않느냐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뭐 아까 그 비디오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이게 뭐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보면은 점점 더 커지고 예. 비리 액수도 커지고 더 그 대담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오히려 그 검찰 입장에서는 좀 전화위복의 기회로 그야말로 그 골물대로 골문 것들이 이제 완전히 터져서 정말 새롭게 한번 개혁을 해보자 이런 생각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일단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7년 올해 새해에는 뭐 이미 국회에서 뭐 공수처라든가 여러 가지 개혁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너무 이렇게 뭐 개혁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배관시하고 무조건 거부 반응을 보일 것이 아니고 저도 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또는 검찰 비판도 뭐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만은 모든 국민들이 다 이 검찰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검찰이 바로 서야지 우리나라가 바로 선다. 이런 관점에서 정말 뭐 개인이라면은 저 친구한테도 너 좀 마음을 비워라, 예, 욕심을 버려라 이런 충고를 얼마든지 할 수 있듯이 예.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해서도 정말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은 국민이 부여해준 그런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약간 구체적으로는 일단 그 공수처,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 같은 것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입법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무엇보다 여러 가지 그 개선 방안들이 많기 때문에 검찰개혁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해부터는 검찰이 깊은 반성 또 개혁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벌 일가에 부만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박탈감 많이 들고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살기가 힘든데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서민들에게 막 법이 강하게 믿을 게 없는 그냥 못 믿어.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편견과 선입견 없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검찰.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의 모습은 아직 묘연한 걸까요? 2017년 검찰의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